25년 전 제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던 사랑과 우리가 함께 만든 위대한 꿈이 있었죠. 하지만 가족의 배신으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뱃속의 아이까지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매일 공허함에 시달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쥔 채로요. 이건 단순한 복수를 넘어 도둑맞은 제 인생과 아들의 유산을 되찾는 정의로운 싸움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이 한눈에 다 보인다고들 해요. 맞는 말이죠.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은 은빛띠처럼 반짝이고 셀 수 없이 많은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꽂아놓은 수정 기둥처럼 빽빽하게 솟아 있어요. 성공의 상징, SJ테크의 심장. 모두가 우러러보는 이 회장실에서 저는 매일 이 도시의 정복자처럼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죠. 하지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반짝이는 풍경이 제게는 얼마나 공허하고 차갑게만 느껴지는지를. 제국을 세웠다고들 하더군요. 맞아요. 이건 제국이에요. 제가 25년의 세월을 바쳐, 아니, 제 인생의 일부를 통째로 지워버리고 그 위에 세운 성이니까.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꼭대기에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제 발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인지를 깨닫게 돼요.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비어 있는 기분. 아무리 채워 넣으려 해도 차갑게 바람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혹시 아실까요? 오늘따라 유독 그 바람이 더 시리게 느껴지네요. 저 멀리 보이는 남산 타워의 실루엣 위로 문득 25년 전 부산의 바다가 겹쳐 보여요. 짠내 섞인 비릿한 바람, 끼룩거리며 날아다니던 갈매기떼, 그리고 낡은 수리점의 기름 냄새까지. 눈을 감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해요. 이상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서울의 심장부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기억 속의 부산 바다가 제게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어쩌면 제 진짜 시간은 그곳에 멈춰버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세운 이 거대한 제국은 사실 그 멈춰버린 시간 위를 떠다니는 유령선 같은 건지도,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안개 속에 진짜 항로를 잃어버린 채로요. 회장님, 최종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길고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임원들이 모두 착석한 회의실이었죠. 거대한 원목 테이블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고 그 위로 임원들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얼굴들이 비쳤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오빠이자 이 회사의 부회장인 한태석이 앉아 있었죠. 오빠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어요. 저 미소 아래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오빠에게 사람은 오직 두 종류뿐이거든요. 쓸모 있는 부품과 쓸모없는 부품.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면접자가 들어온 게 이진우. 이름이 호명되자 훤칠한 키의 젊은 청년이 우리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짙은 눈썹에 총기가 가득한 눈. 갓 대학을 졸업한 티가 나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주눅든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비전에 대한 조용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달까. 묘한 기분이었죠.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익숙한 눈빛을 다시 마주한 것 같은. 이진우 씨는 자신이 구상한 AI 기반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저 그런 신입사원의 패기 넘치는 발표려니 하는 표정이었죠. 오빠는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괴고 있었고요.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철학에 가까웠죠. 그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실수를 보완하고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술자의 언어가 아닌 따뜻한 장인의 마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부품과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 유지보수와 자율학습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저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기술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게 얼마만인지. 한때 제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제 곁에 늘 저런 눈빛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었죠. 문득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오빠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참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적인 이야기 잘 들었다고요.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은 계산해 봤냐면서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비전은 그저 공상일 뿐이라고 쏘아붙였죠.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오빠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까지 이진우 씨의 발표에 감탄하던 눈빛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곳 SJ테크에서는 숫자가 곧 신이고 효율이 곧 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진우 씨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물론 단기적인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비전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라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술이야말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될 거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 바로 저거였는데 내가 잃어버린 게, 그리고 이 회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저 마음이었는데. 한 임원이 물었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고. 혹시 참고한 프로젝트라도 있냐고. 그 질문에 이진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는 사실 25년 전 호련히 사라진 SJ테크의 전설적인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프로메테우스, 그 이름, 우리 회사의 성공 신화 이면에 거대한 상처처럼 숨겨져 있는,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않는 그 금기어.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힐끗 오빠를 쳐다봤죠. 오빠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그 냉소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었죠. 다른 임원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들에게 프롬에 이진우 씨를 채용하기로 한 제 결정에 이사회는 조용한 폭풍에 휩싸였어요. 제가 직접 주관한 회의에서 그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올렸을 때 오빠 한태석 부회장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싸늘한 분노를 저는 놓치지 않았죠. 다른 임원들은 제 눈치와 오빠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진우라는 이름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 이름이 불러온 회의실의 냉기는 분명히 느꼈을 테니까요. 저는 이진우 씨를 제 직속 미래전략 기술팀에 배치했어요. 제국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제 아들을 들인 셈이죠. 매일 아침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아이의 앳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기쁨과 고통으로 동시에 저며왔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내 아이. 하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까딱이며 지나쳐야만 했죠. 회장님이라는 깍듯한 인사에 그래, 수고해라는 마디밖에 건넬 수가 없었어요. 안아보고 싶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싶고 밥은 먹었는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한선아 회장이어야만 했으니까요. 어미가 아닌. 그렇게 아들을 눈앞에 둔 채 저는 제 과거를 도둑질한 사람들을 향한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어요. 25년 전이면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바뀌는 세월이죠. 관련된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먼저 수소문한 건 당시 제 아이의 사망 소식을 전했던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하지만 병원은 벌써 몇 년 전에 폐업했고 의사는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뿐이었죠.
마치 누군가 거대한 지우개로 제 과거의 흔적을 벅벅 문질러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그럴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죠. 저는 결국 사람을 썼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믿고 일을 맡겨온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에게 25년 전 그날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간호사든 행정 직원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었어요. 제게서 제 아이를 떼어놓은 그 거대한 거짓말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제 이런 움직임을 오빠가 모를 리 없었죠. 회사는 오빠의 눈과 귀로 가득했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둥,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뒷전이고 엉뚱한 뒷조사에만 몰두한다는 둥, 심지어는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모두 오빠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저를 불안정하고 무능한 리더로 만들어 제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수작이었죠. 과거의 진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오빠는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야근하는 아들의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복도 끝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계 도면에 집중하고 있는 그 아이의 옆모습이 제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죠. 그 순간 제 시간은 다시 25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는 참 젊고 겁이 없었죠. 저와 이민준 씨, 이제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시큰해지는 그 사람. 그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천재였고 저는 그런 그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부품 공장 한 구석의 낡은 연구실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의 꿈을 만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프로메테우스였죠.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자 함께 꾸는 미래였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사랑의 첫 아이와도 같았어요. 민준 씨의 천재적인 두뇌와 저의 추진력이 만나 프로메테우스는 하루가 다르게 괴물처럼 성장해 갔죠. 문제는 오빠 한태석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장남인 오빠보다 재능이 뛰어난 민준 씨를 더 아끼셨죠. 오빠의 눈에 민준 씨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눈엣가시였을 거예요.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오빠가 민준 씨의 연구 노트를 훔쳐보며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하던 것을, 근본도 없는 기술자 놈이라며 내뱉던 그 경멸적인 목소리를. 결국 오빠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기술 일부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고 오빠는 모든 증거가 이민준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죠. 물론 전부 오빠가 조작한 거짓 증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진실을 외면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문의 체면과 회사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재로 불려간 제게 아버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보고 선택하라고. 사랑하는 남자가 감옥에서 평생을 썩는 걸 보든가 아니면 가문을 위해 그를 버리든가. 그게 제가 받은 선택지였어요. 결국 저는 민준 씨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사랑이 식었다고, 당신의 가난과 불안한 미래가 지긋지긋하다고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더군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슬픈 눈으로요. 그리고 그는 제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져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제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는 그렇게 우리와 프로메테우스의 꿈을 모두 가슴에 묻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라져 줬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 아들 이진우는 단순히 잃어버렸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도둑맞은 제 꿈이자 짓밟힌 사랑의 유산이었죠. 그리고 제 오빠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였고요. 제가 비밀 조사를 통해 25년 전 병원의 간호조무사 한 명과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아마 그 소식이 오빠의 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오빠는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추악한 손을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민준 씨에게로 뻗쳤어요. 나중에야 전해 들어 알게 된 이야기지만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부산의 기름때 낀 낡은 수리점을 찾아갔다고 해요. 평생을 기계만 만지며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그자들이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요? 그들은 오빠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요. 당신 아들 때문에 25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으니 당장 서울에서 끌어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도 당신처럼 이름도 빚도 없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민준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장병. 원래도 좋지 않았던 심장이 그날의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또다시 제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만 거였어요. 진실을 밝히려던 제 욕심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었죠. 죄책감에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진실 찾기 싸움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었죠. 그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회사에서 이진우 씨가 조금씩 고립되기 시작한 게 저는 회장이라는 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다녀온 뒤로 그 아이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죠. 갑자기 아버지가 왜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저 한선아 회장은 왜 자신을 특별히 아끼는 것 같으면서도 칼날처럼 차가운 거리를 두는지 그 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팀 회의에서는 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폄하되기 시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 논의에서는 은근슬쩍 배제되었죠. 동료들은 한태석 부회장의 눈치를 보며 그 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홀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 아이의 외로운 뒷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제가 진실을 찾기 위해 끌어들인 이 전쟁터에서 내 아들은 지금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였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전쟁을 제 손으로 끝내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점심시간이 막 끝난 나른한 오후였어요. 서울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모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제 귀를 파고들었죠. 심장. 평생을 쇠와 기름을 만지며 단단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려 한다는 말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왜 갑자기,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온통 안개 속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저를 유리벽 안에 가둬놓은 듯 대했고, 한선아 회장님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도 이내 차갑게 돌아서곤 했죠. 그리고 부산의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도 제게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거대한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출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죠. 결국 저는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희미하게 숨만 내쉬는 모습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그 알 수 없는 말을 그 의미라도 알아내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입원 준비를 위해 저는 거의 10년 만에 아버지의 낡은 작업실 겸 살림집에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훅 끼쳐왔죠. 벽에는 온갖 종류의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낡은 엔진 부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묵묵히 기계를 만지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인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서울에 번쩍이는 SJ테크 빌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저는 그 괴리감에 잠시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아버지의 낡은 책상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삐걱거리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꽤 묵직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죠. 오래된 설계도 뭉치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건 투박하고 두꺼운 구형 외장 하드드라이브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커버의 노트 한 권이 함께 있었죠.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들었어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였지만 내용은 온통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과 시스템 설계도 그리고 영어로 된 코드 조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에 잡은 작은 모텔방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프롬티어스라고 이름 붙여진 폴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면접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죠. 폴더 안에는 수많은 미완성 코드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가져온 노트를 펼쳐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죠.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려 했던 한 천재의 열정과 고뇌가 담긴 위대한 서사시였죠. 시스템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야 한다. 효율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던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들어왔어요. 한선화. 아버지의 이름 옆에 수없이 많이 애정이 듬뿍 담긴 필체로 적혀 있는 이름.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까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기계만 만지던 내 아버지. 그분은 그냥 평범한 수리공이 아니었어요. 25년 전 사라졌다는 전설의 프로젝트 SJ테크의 신화 그 자체를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자,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의 코드에 매달렸어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아버지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제가 알고 있는 SJ테크의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 나갔어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죠. 현재 SJ테크가 자랑하는 시스템은 아버지의 프로메테우스를 어설프게 베낀 복제품에 불과했어요.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철학과 안정성, 미래를 내다보는 확장성은 모두 사라져버렸죠. 아버지의 원본 코드는 단순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건 수십 년 후를 내다본 완벽한 설계 철학 그 자체였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핵심을 거세하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인생과 철학, 그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잔인한 약탈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무너진 명예를, 그 위대한 지혜의 가치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개발 일지에는 몇몇 동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단서로 수소문을 시작했죠. 대부분은 이미 업계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을 헤맨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분이었죠. 약속 장소에 나간 제게 그는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개발 일지와 외장하드를 보여주자 그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이내 슬픔과 분노로 바뀌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천재성, 그리고 그를 시기했던 한태석의 비열함. 모두가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걸 알았지만 거대한 힘 앞에서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안개가 완전히 걷히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진실을 기억하고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그와 헤어져 부산의 밤거리를 걸어오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이제 하나의 목표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도둑맞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한선아 회장님. 그녀 또한 내가 구해내야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그때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어리둥절한 신입사원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건 아버지의 낡은 일지에서 보았던 불의에 맞서 세상을 바꾸려 했던 한 젊은 천재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진우가 아닌 이민준의 아들로서 이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실은 온통 기계 소리로 가득했어요. 심박을 알리는 규칙적인 전자음, 산소 호흡기에 낮고 서글픈 소리, 그 소리들이 마치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재는 초침 소리처럼 들려 저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며칠째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기적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날 새벽 잠시 졸았던 제 손을 아버지가 희미하게 맞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 저를 향해 있었죠. 그리고 메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어요. 숨소리에 섞여 나오는 그 말들은 너무나 작고 흐릿했지만 제 심장에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프로메테우스, 원본, 내 어머니에게 돌려줘.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의 눈은 다시 스르르 감겼어요.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병실은 다시 기계 소리만이 가득한 정적에 휩싸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손에서 전해져 온 온기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밝힌 그 목소리는 현실이었어요. 유언, 그것은 제게 남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자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슬픔은 비장함이 되었고 분노는 차가운 사명감으로 변했죠. 저는 곧장 아버지의 친구분을 찾아갔어요. 그의 사무실은 온갖 서버와 모니터들로 가득 찬 마치 디지털 요새 같은 곳이었죠. 저는 그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외장하드를 내밀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묵을 지키던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을 떴어요.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어요. 잊혀진 천재의 마지막 유언을 함께 지키기로 맹세한 하나의 공동체였죠. 그날부터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외장하드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두뇌 그 자체였죠. 몇 겹의 암호화와 교묘한 함정들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어요. 코드를 푸는 과정은 마치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지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천재성에 감탄하고 그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저는 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서울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우리의 싸움의 마감 시간을 정해버렸어요.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봐주던 동기였어요. 그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한태석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안건은 한선화 회장의 해임안이라고요. 제목은 불투명한 인사 채용과 반복적인 기술 유출의 위험성. 제가 바로 그 불투명한 인사이자 위험성 그 자체였던 거죠. 전화를 끊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이미 언론과 재계에는 교묘하게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SJ테크 한선화 회장, 25년 전 기술 유출 스캔들 재현되나? 리더십 위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CEO. 전부 오빠가 뿌린 독초들이었어요. 그는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이사회에서 누구도 제 편을 들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었죠. 이제 전쟁은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부산의 병실에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고 서울의 이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죠. 이사회 날짜는 일주일 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었어요.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그날 밤이었을 거예요.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모니터 화면에 작은 녹색 불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암호가 풀린 거였죠. 우리는 환호성을 지를 힘도 없이 마른 침을 삼키며 숨겨진 파티션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어요. 프로메테우스의 완전한 원본 코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죠.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요. 코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아버지가 마치 미래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숨겨놓은 작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백도어. 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였어요. 특정 명령어를 통해 SJ테크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에 기록된 모든 로그를 열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신의 도구였죠. 파일의 생성, 수정, 접근 기록. 모든 것이 사용자의 아이디와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한태석이 지난 25년간 아버지의 기술을 어떻게 훔치고 변형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디지털로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 아버지의 천재성이 남긴 최후의 한 수였죠. 희열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우리 손에 열쇠가 쥐어졌지만 성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SJ테크의 메인 서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으로 둘러싸인 철옹성이었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사흘. 우리는 이사회 당일 회의가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 서버에 침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백도어를 통해 진실을 폭로해야 했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잡히는 순간 저와 제 조력자는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침투 경로와 실행 계획이 그려졌어요. 저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죠. 제 머릿속에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얼굴과 서울의 회의실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건 이제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도둑맞은 인생과 어머니의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저는 그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어요. 한선화의 시점. SJ테크의 이사회 회의실. 제국을 이끄는 사령실이자 오늘 저를 단두대로 끌어올릴 처형장이었죠.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이 차가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제게 와서 밝히는 것을 느꼈어요. 동정, 호기심, 그리고 대부분은 자의 별인 칼날 같은 적에 그들은 이미 사냥감을 정한 맹수들처럼 제국의 여왕이었던 저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테이블 상석에는 오빠 한태석 부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로 오늘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을까요? 저는 묵묵히 제 자리에 앉아 정면에 스크린만 응시했어요. 제 심장은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제 얼굴에는 티끌 하나 내지 않았죠. 지금 제가 기댈 곳은 단 하나. 부산의 어느 작은 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내 아들. 이진우. 그래요. 저는 그 아이를 믿어야만 했어요.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교묘하게 편집된 데이터와 왜곡된 실적 보고서. 그는 그것들을 근거로 저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경영을 유창하게 비난했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처럼 제 아들의 채용 문제를 꺼내들었어요. 제 불분명한 사생활과 과거에 대한 집착이 회사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역설했어요. 이사들은 동요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오빠의 것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오빠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시간아, 제발. 진우야, 제발. 이진우의 시점. 젠장, 또 막혔어. 아버지 친구분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지러운 사무실을 울렸어요.
모니터에는 온통 붉은색 경고 메시지만이 가득했죠. SJ테크의 보안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훨씬 더 견고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의 침입을 감지하고 계속해서 경로를 바꾸며 방어하고 있었죠. 이사회 투표 시간까지는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부산의 작은 사무실 안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와 타들어가는 서버 팬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어머니의 위태로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아저씨, 저기. 그때였어요. 수없이 많은 방화벽 코드들 사이에서 아주 작고 낡은 통로 하나를 발견한 게 거의 20년 전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잊혀진 레거시 시스템의 유지보수용 포트였어요. 한태석이 아버지의 기술을 훔친 뒤 자신의 것으로 시스템을 더 씌우면서 미처 지우지 못한 흉터 같은 거였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진우야, 지금부터 내가 방화벽에 교란 신호를 보낼게. 딱 3초. 그 안에 저 포트를 통해 진입해야 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모니터 위에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깜빡이며 이사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저씨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오갔고 거대한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에 아주 잠깐 실금 같은 균열이 생겼어요.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백도어 키를 실행시켰죠. 제발, 제발. 모니터 화면 가득히 스크롤되던 붉은 경고 메시지가 한순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화면 중앙에 제 평생 잊지 못할 한 줄의 문장이 녹색으로 떠올랐죠. 한선화의 시점. 그럼 지금부터 한선화 회장의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승자의 선언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들이 하나둘씩 주저없이 손을 들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과반수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한 오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어요. 제 25년의 세월이, 제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오빠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암흑으로 변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죠. 술렁이는 이사들 사이로 당황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술팀을 부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잠시 후 스크린은 다시 켜졌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SJ테크의 로고가 아니었어요. 그건 수만 줄의 아름답고 우아한 코드였죠.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제 심장을 먹게 할 한 줄의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프로메테우스 원본 소스 코드, 개발자, 이민준.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어요. 오빠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걸 시작으로 스크린은 마치 한편의 재판 기록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반으로 나뉘며 한쪽에는 아버지의 원본 코드가, 다른 한쪽에는 현재 SJ테크의 코드가 비교되어 나타났죠. 어떤 부분을 훔쳤고 어떻게 조잡하게 변형시켰는지가 붉은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죠. 그때였어요. 스크린이 화상통화 화면으로 바뀌고 그 안에 제 아들 이진우의 얼굴이 나타난 게 부산의 작은 사무실, 그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신의 이름은 이진우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술의 진짜 주인인 이민준의 아들이라고. 아들은 화면에 떠오른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도둑맞았는지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해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어요. 25년의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진실을 선고할 재판관이었죠. 저는 제 아들이 제시한 증거 위에 제 목소리를 얹었어요. 오빠의 질투와 아버지의 강요, 그리고 제 아이를 죽었다고 속인 채 저를 25년간 기만해온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모두 폭로했죠.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건 더 이상 피해자의 절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되찾은 자의, 빼앗긴 제국의 진짜 주인의 위엄이었어요. 오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죠.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제 아들의 조력자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었죠. 그들은 오빠에게 다가가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제시했어요. 은색 수갑이 오빠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저는 덤덤하게 바라보았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이 모든 극적인 순간은 오빠가 저를 매장시키기 위해 불러 모았던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SJ테크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진정한 창업자, 정신의 부활이라는 기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다시 치솟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의 끝이 아니었어요. 잊혀졌던 장인에 대한 존중과 기술 윤리라는 우리 사회를 향한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죠. 이진우의 시점. 노트북 화면 속에서 한태석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화상 연결을 종료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죠. 옆에서 아저씨가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서 불규칙하게 울리던 심박계의 그래프가 어느새 잔잔한 파도처럼 안정적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적이었죠. 제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25년의 길고 긴 어둠이 거치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한선화의 시점. 폭풍이 지나간 뒤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어요. 그 모든 싸움과 분노가 끝난 며칠 뒤 저는 부산에 있는 민준 씨의 병실에 와 있었죠. 막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아직은 창백했지만 제 기억 속에 그 따뜻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아들 진우가 어색하게 서 있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순간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병실을 감쌌어요. 잃어버린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우리 사이를 강물처럼 흐르는 것 같았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그 어떤 말도 이 거대한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 씨였어요.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괜찮냐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었죠. 그 한마디에 제가 25년간 쌓아왔던 모든 갑옷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내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아왔는지를. 민준 씨는 그저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자신 또한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고통과 평생을 저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세월을 덤덤히 이야기했어요. 원망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이해만이 있었죠. 그때까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던 진우가 제 다른 쪽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죠. 우리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우는 말했어요.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오신 거라고. 이제는 지난 상처를 탓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을 이야기할 때라고. 제 아들은 어느새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만큼이나 많이 울고 또 웃었어요. 25년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 봄이 찾아온 거였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한태석의 부재로 혼란에 빠진 회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만 했으니까요. 단상에 선 제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공허한 제국의 여왕이 아니었죠. 저는 되찾은 제 사랑과 제 아들과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미래를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요.
저는 주주들 앞에서 SJ테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어요. 더 이상 이윤만을 쫓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 비전의 핵심으로 저는 새로운 연구개발센터의 설립을 발표했죠. 이 새로운 RD센터의 이름은 민준 RD센터가 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이 이름은 25년 전 억울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 천재 엔지니어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자 우리 SJ테크가 도둑질한 과거를 청산하고 그의 위대한 장인 정신을 회사의 가장 신성한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이라고. 이어서 저는 민준 RD 센터의 명예 센터장으로 이민준 씨를 그리고 센터장으로 이진우 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사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의의 실현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던 주주들의 얼굴이 점차 감동과 지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민준 RD센터는 빠르게 현실이 되어 갔어요. 그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아날로그적 지혜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어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민준 씨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더 이상 코드를 짜는 개발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지혜 그 자체였죠. 진우는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철학을 현실로 구현해냈어요. 아버지의 인간 중심적인 설계 사상을 최첨단 AI 기술과 결합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외로운 회장실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역동적인 미래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든든하게 지원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행복이자 역할이었으니까요. SJ테크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도 발표했어요. 제3의 이민준을 키워내기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다시는 질투와 탐욕 때문에 위대한 재능이 꺾이는 비극이 이 땅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다시 부산에 와 있었어요. 25년 전 민준 씨와 제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이제는 작은 공원이 된 바닷가 언덕 위였죠. 건강을 되찾은 민준 씨와 어느새 훌쩍 더 성장한 아들 진우.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픔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눈부신 햇살 아래 윤슬을 반짝이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있었죠. 저는 제 양옆에 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반쪽과 존재조차 몰랐던 제 인생의 전부. 이제야 비로소 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어떤 성공도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충만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진정한 기술이란 차가운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아주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우리의 미래가 따뜻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유산이란 금고 속의 재산이 아니라 세대의 마음을 잇는 정신과 지혜 있는 법이죠. 진정한 힘은 파괴적인 복수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에서 나와요. 결국 가족이란 서로의 꿈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동맹이 아닐까요?